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 이 자리에서 탈당의 변과 양당 독점 정치구도 타파를 위한 제3지대 신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3지대 신당 간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정치권 첨예한 이슈 각설하고 시즌2에서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본부에서는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지난 시간에 한국 반도체 역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삼성의 반도체 성장의 역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누는 순간까지도 숨가쁘게 바빠 보이네요. 예, 이 시간대가 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좀 끝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점심때 한입뉴스 들으면서 뉴스 정리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3.5% 8회 연속 동결. 계속 동결이네. 내년쯤에는 하락 가능성, 내릴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 일단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얼마나 하락할지 여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8회 연속 동결 소식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금통위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나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그 후에 2월부터 지금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건데 동결 요인으로는 일단은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또 투자 위축 우려가 작용이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이 부동산 PF 리스크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국의 금리 결정 이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은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바로 이어서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제가 내년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상으로는 올해가 되겠네요. 네.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일단 원조 윤핵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 중에는 이철규 의원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제 외부 인사들도 의무적으로 꾸려야 되잖아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또 유일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 한인지식재산 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 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이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히 주목받는 인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매체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유일준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련 보도에서는 이철규 인재 공동영입위원장이죠.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반려가 됐고 공동위원장이 됐고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임명되면서 일약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서 이제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었다고 했는데 뉴스 보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갈치 시장 또 부산 서면인가요? 시내에서 네. 1박 2일 일정인데 자, 동양은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기존 여당 입장을 재확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그동안 검경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상이 대부분 드러났다라는 의견이고요. 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을 갖는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당 차원으로 계속해서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되풀이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네. 또 거부권 명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정안을 또 반영하지 않았느냐 명분이 있겠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다 보니까 거부권을 그리고 다시 거듭해서 행사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형국이라서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좀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국회가 이걸 정부에 이송을 하면 보름 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 연휴에는 임박하지 않게 이달 말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많은 정치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을 공식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당내에서마저까지도 안에서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인데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짧게 답을 했고요. 이렇게 특별감찰관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여당 안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 대안이면 됐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선거 때 대선 때 약속했던 국내 공식 활동을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 꼭 지키겠다. 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한 또 다른 내용도 있죠.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재판기간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방탄용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공천에서 그 자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서약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좀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도 서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서명 받을 것이 바로 이제 이 재판 관련해서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에 대한 서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까지 인선을 했는데 비대위원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은 또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일찌감치 사퇴를 했는데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계속해서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민경우 소장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박은식 비대위원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잘 알까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때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느냐. 이런 글을 쓰면서 대안이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이렇게 국제 정세를 아느냐라는 글을 쓴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윤봉길 의사 손녀로 알려져 있죠. 할아버지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폭탄을 던진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라고 또 직격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했죠. 폭탄 투척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그 어떤 각성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윤봉길 의사의 발언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식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 SNS에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전쟁에 지면 집단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혹은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라고 적은 걸로 확인이 돼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도 돈방에 올라갔는데 원래 이 유튜브까지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검증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 박상수 변호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자신 SNS에다가 주택 문제를 거론하던 글이었습니다.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꿀빨러라는 거는 이게 꿀을 빨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렇게 편히 살았다. 예,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요. 네, 86세대를 콕 집어서 좀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편승했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40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기성세대가 약속한 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대안도 없었고 세대 간의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7월에 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나왔다. 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근거는 없는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 걸로 목돈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목돈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적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부동산 상승장 때 이혼 소송을 그때 낸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건데 이 주장의 문제는 그 이혼한 여성들 또 싱글맘들의 양육비 문제까지 폄하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신도시라고 특정했는지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성 혐오 글로 도배돼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30살 전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불문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된다 등등의 글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박상수 변호사가 직접 올린 글은 아닌데 관리자가 또 박상수 변호사로 명시가 돼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래서 운영자로서 방치하고 재생산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조금 더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했던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겸직을 했던 거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로 한진칼 회사 측에서 겸직을 허가를 했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가 되니 가명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 듣는데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예, 좀 할 말은 많은데. 진행자로서 제가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항상 누군가의 말은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거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이제 탈당 신당 관련된
기자회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입니다. 항상 우리 시사본부 끝나는 시점에 네. 중대 발표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당초에 지난주쯤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습격 이후에 피습 이후에 다소 미뤄졌죠. 기자회견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창당대회 열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음 주 초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는 등 신당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역시 예상되는 건 왜 탈당을 결심했는지 이런 탈당의 변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과연 거기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협력할 수 있다 정도에서 끝이 날지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뭐가 나올지 이거를 지켜봐야겠고요. 한편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분열은 필패다라는 걸 호소하기도 지난번도 했습니다. 연판장 돌린 적이 있으니까요. 네. 자,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이 윤영찬 의원을 제외하고 3명의 의원이 어제 이제 탈당을 하고 이낙연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와 합류할 수도 있다. 합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매체마다 조금씩 전망은 다르긴 한데 네. 대부분 이제 여기에다가 더 다른 인물들이 추가로 나온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동아일보가 바라본 거는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한나라당 정태근 전 의원이 참여하는 당신과 함께 세력과 함께 이르면 14일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2월 초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대표 자리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대선은 다른 문제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또 이제 뭉친다고 해도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또 이해관계를 가져갈지 이 부분도 복잡해질 것 같고요. 또 그 원칙과 상식 3명 의원은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협력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분은 윤영찬 의원은 왜 함께하지 않았냐 이럴 텐데 관련된 뉴스 해설도 있나요? 그걸 사실 이 3인 있죠. 원칙과 상식에서 3명 의원한테도 직접 물어본 그런 인터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 공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이 3명 의원도 아니다. 네. 그 전의 시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 요렇게 말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근택 변호사 관련된 일이 있기 전에 잔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도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소양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받아 안산분기점부터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강원권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 철교 아래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같은 방면 노들길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앞두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부근 여의도 일대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여전히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 관련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최종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습범에 대해서 범죄자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변명문에 관련 내용도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궁금증이 계속 남을 텐데 결정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일단 경찰이 브리핑한 부분을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건 이 습격범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본부는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주로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영상을 봤다라고까지는 밝혔는데 그 압수물 분석도 그렇고 포렌식 조사, 통화 내역, 행적 분석 등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범행을 공모한 공동 정범이나 이걸 교사한 배후 세력은 없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쪽짜리 있다곤 하지만 변명문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당적도 신상도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음모론도 억측도 거기서 또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 의외의 곳에서 생각지 못한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외신이죠? 예, 뉴욕타임스가 이 습격범 김 씨 실명과 직업 이런 신상 명세를 꽤나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외국의 보도 지침은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공개를 한다 그래요.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좀 거침없이 그렇게 먼저 언론이 주도해서 공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뒷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진에도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서 사실 웬만한 게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이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문제가 됐던 건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했던 그 정보가 어쨌든 외신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니까 거기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되냐 격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실패한 수사, 정치적 의도로 축소, 왜곡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범 배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대책위는 이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미 대사 사건 때도 공개됐다. 예. 그리고 또 1cm 열상이라고 최초 문자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을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한 비대위원장인데 그 사건이 있었던 부산에서 관련 발언을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발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PK를 찾고 또 부산에서 전국 순회 중에 처음으로 1박까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헬기송 사태를 겨냥하고 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물론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지역 의료 홀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틈새를 노린 전략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앞으로 이걸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응급 긴급 의료 체계의 특혜 구멍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분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응급 긴급 의료 체계의 특혜 구멍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분노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보완할지에 대해서 주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언급하는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이제 원래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민심을 달래야 될 가능성 그런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갔다라고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는 강하게 나가되 엑스포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다 당일로 소화를 했는데 PK 지역은 1박 2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풀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돼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전에 목소리로 들으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고 말을 한 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려고 안전진단은 면제를 하고 그럼 용적률은 높이는데 50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5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소형주택들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또 집값 때문에 이제 변두리로 나가서 출퇴근 시간이 1-2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심에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그럼 소형 주택을 많이 만들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신축 소형 주택에 한시적으로 이걸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때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은 구매를 해도 이런 세금 산정에 안 되는 거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을 한 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겠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혹은 어떤 이유로 집을 매매하지 않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이런 필요한 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또 다주택자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입장은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도덕한 것처럼 낙인 찍고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부담이 임차인에게로 가게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철폐를 해서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크기는 아니더라도 도심 지역에 교통이 좋은 곳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인데 반발도 있어요.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 기존 주택은 제외되나도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조평론가도 강조를 했지만 다주택자에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안 그래도 계속 양도세라든가 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또 일축을 하면서 이건 부자감세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금이 또 흐르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좀 공급의 방점을 찍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한 90여일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거 좀 잘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게 공직자 사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D-90일 기준일인데 자 어떤 것이 금지되고 제한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그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개정이 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이런 AI 후보자들이 나와서 활약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쓴다 하면은 이것은 딥페이크 영상이다 라는 걸 또 무조건 명시를 해야 되고 이 기간 때는 또 요걸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출판 기념회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그런 문자들이 저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네.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한창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또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 기념회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도요. 그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출판 기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 이런 명의를 나타내는 책, 글,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가 없고요. 또 의정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공개는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떤 이제 의정보고서를 뿌릴 때에도 그 전에 일전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의정보고서가 나중에 도착을 하면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발송 시점이 아니라 도착 시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오늘이 또 중요한 해사가 있습니다. 태영건설인데 자 오늘 중대기로에 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시간이 될까요? 그동안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예,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그 알짜배기 회사들을 빼놓으면서 채권단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 채권단 중에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채권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네. 일전에 비해서 조금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는 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대로 자구 계획이 이행이 된다면 워크아웃 개시 또 기업 개선 계획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채권단도 공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그렇군요. 오늘 좀 분수령이 될 텐데 조금 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되어야 법정 관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데 중대 기로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779님의 오늘의 디저트송 관련 사연입니다. 예비 고1 딸과 시사본부와 함께 듣는데 괜찮은 프로그램 같다며 학교 가서도 점심시간에 꼭 듣겠다고 하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딸이 좋아하는 G.O.D의 하늘색 풍선 신청합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잘 맛있게 드시고요. 자, G.O.D의 하늘색 풍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나 둘 셋 늘어난 하늘색 물결 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 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너무도 많은 시간 지나가 필요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서 나라고 생각한 나의 부지런 마음 알게 한 너희들의 함성만이 남아 가슴속에 남아 나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는 나의 마음 오라 함께 웃을 수 있지 울을 수 있지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언제나 함께하지 데니 계산 호의와 태우 그리고 난 누구 너희들과 함께 기쁨 나누며 때론 실망시켜 가며 서로 아껴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늘색 풍선 없어 이제 난 불안한 건 난 근육으로서 약속해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너를 기다릴게 파란 하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로 시작하는 백로가는 고려말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의 한자성어 금묵자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어떤 경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자 성어 근주 금묵은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역시 사람이 환경에 따라 변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있는 한자 성어들을 더 알아보면 마중지봉과 귤화위지가 있습니다. 마중지봉은 산밭 속의 쑥이라는 뜻인데요. 고든 산밭 속에서 자란 쑥은 곱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서 자연이 선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귤화위지는 회남의 귤을 회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의 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도,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 인천과 경기도, 대전과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이 먼지의 안개가 뒤엉키면서 지금 먼지 안개인 연무가 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눈이 내리면서 1cm 미만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부에도 밤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과 제주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고요. 또 일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 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협의회는 서면 결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개시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모두 11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버린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또 무인 카페 이른바 무인 가게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눈에 띄죠. 네.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인 카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무인 카페에 갔다가 얼음을 쏟았는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초등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은 하루였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인 카페 주인은 CCTV를 통해서 가게 상태를 보던 중에 카페 바닥에 얼음이 잔뜩 쏟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요즘 사실 날씨도 춥고 손님도 없는데 CCTV를 보자마자 주인은 또 한숨만 나왔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하다가 그런데 한 초등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얼음의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죠. 원래는 컵을 꺼내서 제빙기에 올려놓고 얼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컵을 꺼내지 않고 그냥 레버를 눌러서 얼음이 와르르 가게 바닥에 다 쏟아진 겁니다. 뒤늦게 컵을 꺼내고 음료만 받고 얼음을 치울까 말까 고민하던 이 학생은 결국 고민 끝에 음료를 받지 않은 채 자리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순간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 초등학생이 얼음을 치웠을까 안 치웠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치우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 주인은 아이고 이거 치우러 가야겠다 하면서 매장을 나섰고 사장은 선반 위에서 그런데 때마침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편지인가요?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CCTV를 돌려보니까 얼음을 쏟았던 초등학생이 두고 간 편지였고요. 이 아이는 얼음을 쏟고 1시간 반 뒤에 다시 이 무인 카페를 들러서 CCTV에 인사를 하듯이 고개를 푹 숙인 뒤에 쪽지를 봐달라라는 행동을 남깁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냐. 일단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지만 도움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우지 못한 것을 이 1,000원을 네. 가지고 오는 그걸 위해서 였던 거군요. 다시 갔다 온 거죠. 무인 카페 사장님은 이 3년 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카페를 악용하고 자신의 편의로만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어서 해탈의 경지까지 올랐었는데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고요. 이 해당 카페가 어디 있느냐. 인천 연수구에서 부부가 운영하는 무인 카페인데요. 이 부부는 이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평생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뭐 얼음을 쏟는 일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오늘 하루 지나가다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정말 네. 따뜻할수록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 후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민감하게 전달될 것 같기도 한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 이야기는 좀 그냥 편안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한 커플은 얼마나 사랑이 유지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 결혼 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빨리 식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요? 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였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을까? 제가 볼 땐 30년, 40년? 너무 깁니다. 결혼 후 3년 정도입니다.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가 최근에 한 보도였고요. 연구팀은 최근에 약혼한 사람부터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사람까지 성인 약 3,900명의 감정을 추적합니다. 참가한 커플과 부부들이 열흘간 30분마다 통화 전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누구와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의 경우에는 약혼이나 결혼 기간이 긴 여성들은 짧은 여성들에 비해서 80% 가까이 줄은 반면에 남성은 그 감소폭이 30%로 훨씬 적었던 거죠. 그러네요. 여성이 빨리 사랑이 식네요. 이 원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요인이 의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가사노동 분담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이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남편을 향했던 사랑의 감정이 자녀에게 더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결혼 생활 초기 여성이 남성보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서 나중에 결혼이 약 지난 지 7년이 지나면 이 부부가 모두 사랑을 느끼는 빈도가 거의 동일해진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보면서 재밌던 거는 흔히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더 애틋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왠가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가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말 부부가 더 애틋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최소 8시간 이상 떨어져 있던 부부는 결혼 생활 기간과 상관없이 사랑을 느끼는 경향이 더 크게 뚜렷해져서 상대방의 부재가 사랑을 키운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일부러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겠죠. 들켰네요. 네.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여보 사랑해.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이 부풀려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루 한 알이면 피부와 피로가 한 번에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항산화의 면역력, 간 건강까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드시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한 알이면은 저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백과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고 요즘 영양제와 화장품, 주사제로까지 글루타치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제품 상당수가 표시된 것보다도 함량이 미달이거나 효과를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를 조사한 결과 한 60%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이 된 겁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기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고요.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을 인증한 건기식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면은 부당 광고 내용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피로회복제나 피부 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건기식으로 혼동할 수 있게 한 부당 광고가 가장 많았고요. 한국소비자원도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와 여드름 케어처럼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했고 더 앞서서는 소비자원도 앞으로 글루타치온 제품들의 부당 광고 여부를 한층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의 줄임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고요?
저번 이제 순위파 시간에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가 계속 감소하면서 미래의 한국의 성장에 빨간불이 또 한 번 켜졌습니다. 아니 재작년만 해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요. 70대 이상 인구는 20대 인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이 70대 이상의 인구가 전년보다도 23만여 명이 불어났고요. 이에 비해서 20대 인구가 약 22만 명이 더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증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은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심각합니다. 초고령화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인데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서울, 제주, 대전처럼 나머지 8곳은 고령 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16곳을 말씀드렸죠. 그럼 한 곳이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세종만이 고령 사회 기준에 못 미쳐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죠.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성별로 나눠서 보면 남자는 5년 연속, 여자는 3년 연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더 나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공통점이 대통령실에는 근무를 하셨는데 전희경 전 의원께서는 용산에 또 청와대에서 전희경 전 비서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와대, 용산. 뭐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뭐 청와대를 저희가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고 나왔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근무하기는 용산이 좀 낫다고 저희 이제 보좌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옛날에 계시던 이제 우리 수석님 계셨던 이제 비서진들 생활하는 데가 조금 낡고 그래서 되게 근무하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냉난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건물이 낡긴 낡았죠. 네. 냉난방은 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동을 안 쓰시고 그 여민관에 바로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3층에 집무실을 두셔가지고 비서실, 정무수석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 그 집무실까지 막 뛰어가고 그렇다고 차 타고 갈 거리는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애로사항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는 그게 이제 해소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근무 환경은 뭐 별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청와대가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제 여러 장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생각한 게 두 분의 오늘 토론이 대담이 대대전, 대통령실 대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최재성 수석께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곧 이제 이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시니까 뭐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탈당과 신당 계획이 발표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참 민주당의 정당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참 그런 정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지내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6분인가 7분인가가 탈당을 하고 아마 이낙연 대표까지 하면 한 8분 정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대표의 탈당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세계 어느 정당에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침과 우여곡절 이합집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가장 많이 겪었던, 그래서 정당사가 조금 이렇게 고난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조금 해소된다 싶었는데 또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시니까 몹시 안타깝고. 네.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 경선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자는 그야말로 주류가 되고 패자는 비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당의 틀 안에서 또 경쟁하고 이러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서 당내 투쟁이라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특히 대표 지내셨던 분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 다른 개인적인 비전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욕망의 열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이재명 리더십 또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의 이제 명분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욕망의 열차를 타신 겁니다. 욕망의 열차를 탔다. 전희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재명 대표하고 도무지 접점을 좁힐 수는 없었을까요? 뭐 접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최종 선택을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 3분도 어제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이제 다른 목소리를 쭉 내오셨던 분들이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다움을 찾아서 고뇌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순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칙과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4명 중에서 3명의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분을 갖고 탈당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제 속보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권이 이제 들썩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뭐 그것이 뭐 현근택 부원장 문자 관련 문자가 공개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축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제 당에서 있을 때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탈당을 만류하는 분들의 그런 그 굉장히 눈물 나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윤영찬 의원이 표방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그 원칙과 상식의 대의에 공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공인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는 본인이 이야기한 길과 소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런 소신의 깃발을 들어놓고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적 인연들이나 본인을 붙들어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신 것은 정치를 하는 같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좀 분명히 좀 짚어볼 것이 있어요. 네. 소위 이제 현근택 사건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보도가 된 거거든요. 8일 날. 네. 이미 윤영찬 의원의 고민은 훨씬 더 그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청와대 같이 있었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설득을 하고 만류를 했다. 이거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하고 민주당을 떠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현근택 건이 터지기 이전에 이미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네. 정말로 임정석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볍게 현근택 건으로 이제 공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탈당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도 다르고 온당치 않은 지적 같습니다. 최 의원님 그럼 궁금한 것이 공천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는 아니었다. 그러면 왜 좀 그런 만류라든지 또는 설득이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또 조홍천 이들에게는 왜 미치지를 못했는지요? 뭐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설득을 하셨던 분들이 꽤 노력도 했고 또 그걸 또 이 귀담아 들었던 그런 것이고요. 각각 다 조금씩 다른데 이상민 의원은 제가 보기엔 뭐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선 필패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그래서 아예 탈당 및 다른 방식을 모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수순을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선을 거치더라도 공천받기 힘든 것으로 보였던 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거기가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표 플러스 이제 개인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였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설계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으면 2008년도 다 떨어졌을 텐데 저도 그때 712표 차이로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재선했습니다만 저하고 17대 동기거든요. 남양주에 또 최재성 의원이 출마하셨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008년도 재선 네. 도전했을 때고 그때 열린우리당 공천을 못 받고 자유선전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전례가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국민의힘 플러스 개인표 이걸로 이제 돌파구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크게 어긋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면 그러면 일종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선택은 공천을 위한 도피처 피난처가 이유가 됐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 5선에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왔기 때문에 뭐 5선 하는데 플러스 1선 더 보태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누군가는 뭐 국회의장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국회의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조건이 부합돼야 또 되는 것이냐의 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인의 선택, 뭐 앞서도 뭐 윤영찬 의원 건도 그랬지만은 어떤 정치인의 선택을 그 사람의 진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너무 공학적으로 보는 것은 특히나 이제 정치 플레이어들로서는 조금 좀 이제 좀 지양을 하면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전에 7개 의석이 있어요. 근데 7개 의석 중에 단 한 군데도 국민의힘 의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패했습니다. 네. 전패. 그래서 이 대전에 교두보를 세우고 7개 전 지역에 정말 이렇게 같이 정말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전의 바람이 충청 또 수도권으로 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공학적이라고 봐요. 원래 이제 다른 당에서 네. 탈당해가지고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휠체어 끌고 맞이하고 마치 이제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옛날 정치에도 없었어요. 옛날 정치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의원 빼오기는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서 저는 봐야 될 것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이 나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화 그리고 개딸의 정당 이건 안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당한 국민의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립을 잡고 움직이는 정당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 지난 강서 보궐선거거든요. 그거 자명한 일인데요. 그러면은 이재명 사당화 개딸의 당이 싫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고 지나칠 정도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대표를 막 거의 주저앉히면서 5등하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고 또 김기현 대표 털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봤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사당화 안 된다 그러고 간 게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냐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좋게 보기 어려운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정치에서도 안에서 싸우다가 나온 사람을 이렇게 환대를 하고 말이야. 역할론까지 충청권 역할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는 거는 옛날 정치에서도 사실은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최상호 의원께서 그 이재명 사당화를 얘기하셔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오면서 어떤 발언을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약간 어떤 표현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퇴원하기 전에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더 크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피습 이후에 대전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건택은요 뭐 이런처럼 됐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탈당의 이유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탈당과 기자회견의 이유가 되는 게 좀 너무 당이 재판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집중돼 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이제 통상 그야말로 이제 핫바지 당 대표 말고 꼭두각시 당 대표 말고 실제로 실권을 가진 당 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선거 때 공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당 대표 개인의 이제 이 세력을 구축하거나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냥 뭐 민주당 보면은 좀 조마조마해요.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태도 특히 공천 과정 이것이 공정하거나 혹은 또 이랬느냐 오만했느냐 그런 거 심판받은 게 지난번 진박감별 이런 거거든요. 다 이긴다 그랬는데 졌잖아요. 당시 박근혜 정당이. 그래서 당대표의 소위 사당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이제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려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제 또 하나가 사무총장 단독 공천. 그 다음에 또 이 공관위 간사 합격이죠. 동작구 김 의원의 단독 공천.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자격심사에서 제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당대표 사당화 소위 말해서 비명 이
자객 공천하는 거 아니냐, 학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경선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친명 핵심들이나 총선을 끌고 가야 될 사무총장 등은 단독 공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추진하고 경쟁자가 있단 될 만한 말이에요. 사람을 적격 부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단 논리적으로도 와닿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거고요. 공통점이 지역구 경선할 경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만한 공천, 사당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총선 민심이라는 것이 앞으로 요 두세 달 동안의 공천 관리 또 막말, 설화 이런 걸로 중도층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성호 의원과의 문자 문제도 저는 매우 조마조마하고 네. 안타깝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은 이런 친명계의 자객 공천도 있겠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 영향을 주기 위해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상당히 여론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운동권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많이 참여한 60년대생들이 주로 민주당의 주축을 구성하고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른바 범죄자가 44%다. 아닙니다. 41%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매우 주요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이제 주목도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주 굉장히 폭발력을 갖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을 우리가 높이 사야죠. 그리고 그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넥타이 부대도 있었고 시민들이 막 거리에서 응원하는 것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화, 산업화도 그랬지만 민주화 과정도 그런 사람들의 여망이 다 담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대협 가고 한총련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본인들의 행보가 어떤 이제 훈장을 넘어서 특권이 되고 그 특권이 정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아니면은 정당의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든 부도덕에 대해서 이걸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면 까방권.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누가 나를 방지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감히 비판하냐. 또 다른 상대 저도 그런 저 국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은 뭐 했냐. 이런 식의 그런 거예요. 저는 연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하고 직결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어떤 본인들의 선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의 부도덕 같은 것들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그 의식. 근데 그 높은 선과 그 공동의 목표 의식이라는 것도 이제는 본인들만을 위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를 하고 또 하셔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미 이 포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 내의 자성으로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소위 말하는 그 586 이제 운동권 훈장
차신 운동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게 사실 정당 내부에서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목소리 이거 뭐 민주당에서도 좀 뼈 아프게 들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는 하실 말씀 많으실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는 보면요. 직군이 과대대표된 전형적인 게 법조인이에요. 네? 그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법조인 숫자가 많다. 법조인 출신 숫자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 권력 및 당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도 뭐 법조인이 많고요. 그래서 뭐 대표도 법조인. 뭐 육법당이라는 또 그런. 네, 또 과거에 뭐 제가 대변인 할 때요. 대표도 검사, 원내대표도 검사, 사무총장도 검사, 또 뭐 막 이랬어요. 대변인도 뭐 법조인.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이 법조인 출신들이 과대 대표 돼가지고 진출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싹 청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대체 386 지금 586이라고 하죠. 586줄 친 정치인 중에 혜택받고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에는 다 학생운동하고 직접 선두에 나서지 못했으면 응원이라도 하고 돌이라도 던졌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젊은 피 수혈이라 그래서 학생운동 지도자, 전대협 의장급 이런 분들을 영입했던 거고요. 그 뒤로 각각 경선을 통해서 혹은 바닥에서 본인들이 공천받고 노력해서 나온 이런 분들을 세대가 똑같다고 다 또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다 몰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 온당치 않아요. 또 거꾸로 국민의힘 내에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국회의원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무슨 이 공천 받는데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이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학생운동 출신들이 뭐 단독 공천을 힘으로 받아내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협잡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도 뭐 혜택 받고 정치권에 온 사람은 아니고 바닥에서 그냥 노력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처럼 정치를 했던 소명이나 처음에 생각이 이미 낡은 것이 돼버렸고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386, 486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586, 686, 786 아마 그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너무 길게 정치 기득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386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그 경력으로 지금 뭐 국회의원을 2번 하고 3번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들이 저평가받고 했는데 그런 운동권 경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386에서 586까지 왔다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했다는 것을 무기로 정치적 연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을 할 만한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운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민주화 유공자 뭐 특별법 이런 것들도 이제 단독으로 막 이제 그 밀어붙여가지고 국회를
문턱을 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셀프 특례법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86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과 역사 인식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미 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중국 뭐 관련 뭐 사드 배치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 한일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정말 죽창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문제들. 그래서 시대가 변했고 또 자유대한민국으로 서 있는 우리의 이 틀 안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운동했을 당시는 그랬는데 내가 국가의 공복이 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전히 그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투석전하던 그때 그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30년 전, 40년 전, 40년 전.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586 청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다른 문제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그거는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 차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것이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거는 386 운동권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관계, 외교안보의 하나의 이제 공통분모예요. 지금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나 김정민 의원도 386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지적하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라든가 남북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정당 혹은 보수의 기준, 또 자기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격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제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도 과거에 이제 반공 이런 기준으로 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입 1호라고 하는 사람, 인민민주주의자들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구 선생 폭탄 던진 사람이라는 분도 비대위원회에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있고 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경화돼 가고 있고 뭐 그러면 싹 똑같은 관점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부터 물러나야죠.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었어요. 전희경 의원 딱 1분 넘지 않게 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총선을 놓고 양 정당이 이거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이제 일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국민에게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책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뭐 도덕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의힘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변화를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어린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잘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초 쓰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친명 패권 공천의 불공정, 오만함 이런 것들이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역시 김건희 특별법을 둘러싼 공정과 법치를 외쳤던 그런 정권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거든요. 이것과 역시 윤 대통령 중심의 찐윤 공천 이것이 오만함으로 보여지고 불공정으로 보여지면 이것이 이제 또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더 많이 들었다는 네. 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 대담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가 후끈 날아오르는데 네. 그걸 냉철한 네. 경제 분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취재 중이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네. 반도체 설명을 역사적으로 해주시는데 너무 귀에 쏙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에서 주춤했을까 완전히 이해가 됐는데 네. 자, 지난번 얘기 조금 간략해 주시고 이게 네. 지난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네. 오늘 방영되는 맞습니다. 드라마를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한국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린답시고 시작을 일본 반도체 굴기에서 70년대로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와 CPU, 로직 반도체를 아파트와 플랜트에 비유해서 아파트는 똑같은 걸 계속 짓는 거니까 더 하기 쉽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 잘하던 것 중에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시작했다. 근데 메모리에서 너무 잘하니까 미국이 누르려고 했다. 플라자 합의 같은 것 아니면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것으로 일본 반도체가 쪼그라들었다. 근데 이 사이에 한국의 반도체 삼성이 솟아오르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반도체 중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실 건지요? 일단 삼성이 잘한 것 무엇을 잘했느냐 쭉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좀 흥미롭게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 법칙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무어의 법칙. 무어라는 사람의 뭐라는 법칙. 거예요? 사람입니까? 네. 고든 무어, 인텔 CEO까지 했던 전설적인 반도체 업계 인물인데 이분이 한 말이 18개월 아니면 24개월마다 반도체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2배가 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죠? 한때 제가 기억나는 건 삼성의 CEO였나요? 황해 법칙. 황창규 사장의 법칙. 네네, 그건 기억납니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건데 여튼 마이크로칩이 일정 기간 만에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면서 더 집적이 되면서 더 싸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건데 법칙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물리 법칙 같은 건 아니고 선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선언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예언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범 사례가 바로 이 법칙을 만든 분 고든 무어가 CEO로 있었던 인텔입니다. 인텔 하면 인텔 인사이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기억납니다.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보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두뇌 이거를 한 30년 이상 40년 이상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알짜배기 반도체 제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작게 만들면서 더 밀도 있게 반도체를 집적하면서 싸지는 건데 더 작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올라올 만큼 웬만큼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을 그리는 게 얼마나 가는 선을 그려야 하냐면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수준의 가늘기 머리카락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몇백 분의 1,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이런 수준으로 가는 선을 그려야 하다 보니까 물리법칙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회사들은 내가 알아서 다 설계를 해볼래. 인텔 절로 가. 하면서 인텔이 굉장히 찬밥이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인텔은 전혀 핫하지 않고 핫한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 퀄콤, 엔비디아, TSMC 이런 쪽이죠. 네. TSMC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엔비디아 젠슨황인가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무어의 법칙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못해서 무언해졌는데 자, 한국 사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해 법칙입니다. 역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우리는 삼성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삼성의 빛나는 시절.
둘이 좀 다릅니다만 그 근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황해 법칙이라는 건 황창규 사장이 어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메모리의 용량이 매년 2배가 될 겁니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라는 것 다르긴 하지만 모호의 법칙과 같은 것이 요 법칙대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선언 같은 것이기도 한데 삼성은 그걸 했습니다. 아직까지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죠. 사실은 일본한테 삼성이 패권을 가져올 때 삼성도 결국은 다른 나라한테 뺏길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뺏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메모리 패권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뺏길까? 에이, 그런 일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뭐 운도 좋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중국이 쫓아올 법한데 네. 여전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거든요. 네. 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실력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일단은 D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메모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D램도 있고 S램도 있고 뭐 낸드, 플래시 뭐 이쪽도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한 건 D램이고 이게 아파트 같다는 겁니다. 아파트 같이 똑같은 구조를 계속 쌓으면 된다. 이거 처음에 설계도를 미국의 마이크론한테서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설계도대로 만들어보고 또 다른 회사가 만든 메모리를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재조립을 해보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운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은 미국이 기술을 줬습니다. 설계도를 줬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줄 설계도인데 근데 당시에 미국은 일본한테 메모리 주도권을 뺏겨버려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버린 기술인데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도 있었고 마이크론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설계도만 줬습니다. 근데 삼성이 바로 만들어버리니까 마이크론에서 후속 기술 전수를 안 해줍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막 등장합니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냥 뭐 돈 좀 벌려고 줬는데 진짜 만들어버리니까. 그랬는데 또 하나 이 시대에 메모리 칩이 폭발적인 수요 팽창을 맞게 됩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등장하거든요. 그전에 컴퓨터는 전문가들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다 쓰는 거죠. 수요가 얼마나 폭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걸 삼성이 정말 많이 정말 싸게 정말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D램만 잘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낸드라고 하는 예전에 아이팟이라는 애플의 첫 뮤직 플레이어 그거를 정말 가볍게 만든 게 아이팟 나노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기억납니다. 거기에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플래시 메모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가벼워져. 100g도 안 하는 MP3 플레이어가 나오죠. 그게 시작이었고 그때 사실 이 플래시 메모리 기술도 도시바 건데 삼성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만들면서 이 시장도 삼성이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삼성의 기적처럼 들리는데 삼성이 또 뭐 반도체만 잘한 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휴대폰까지도 지금은 이제 LG가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건재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시장에 계속 선도 흐름이 되는 건데 바꿔 말하면 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실력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황창규 사장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 세계 PC 시장이 생깁니다. 그 전문가 시장에서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되고 그게 다시 모바일 기기의 시대가 됩니다. 처음엔 노트북이나 아니면 MP3 플레이어 이런 거였죠. 그때도 삼성이 애플에 팔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모든 종류의 그 IT 업계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이때 가장 큰 기업 그 수혜를 받은 것이 삼성입니다. 애플이 만들긴 했지만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전부 삼성 겁니다. 그렇네요. 네. 겉은 애플일지언정 속은 삼성이네요. 그러니까 안에는 심지어 지금 우리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납품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PU에 해당하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것도 삼성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아니고 삼성이 만든 제품을 애플이 그대로 아이폰 1, 2 같은 데는 받아다가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플이 설계는 내가 할 테니 니네가 만들어만 줘. 파운드리를 삼성이 했고 여튼 이렇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램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다 SSD라고 불리는 삼성이 1등하는 요 시장 제품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온갖 부품 애플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사실은 부품 경쟁력이 있는 삼성이 다 납품하면서 그 모든 이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애플을 뜯어보면 안에는 삼성이 있다. 그런데 영원한 1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건 과연 이런 성공의 역사를 썼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과연 계속 1등이 될까 이런 생각에 대한 두려움, 걱정,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1등 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아, 네네. 스마트폰. 이게 애플에 만드는 부품으로만도 들어가지만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시리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삼성이 막강한 부품 경쟁력이 있으니 그 왜 못 만들겠습니까? 직접 완성품도 만든 거죠. 그 만든 게 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를 단 갤럭시고 이게 세계 1등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그리고 각종 스마트폰 부품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드니까 삼성이 한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한 2010년대 중초반까지는 끝없는 성장을 합니다. 사실 이때 세계 경제 위기가 많아요. 닷컴 버블도 오고 2008년 금융 위기도 오는데 삼성은 끝없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출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98년에 25조였는데 4년 뒤에는 2배가 넘고요. 그리고 그 2년 뒤 그러니까 총 6년 뒤에는 3배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3배 넘게 크는 겁니다. 매출이. 이런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로 다시 또 한 7년 동안 또 2배가 되고 그 뒤에 또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부터 시작했죠. 98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9배 성장합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라 뭐 5성, 7성, 9성이네요. 9성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무어의 법칙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어의 법칙은 이대로 하는 반도체 제조기업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 예언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인텔이 그걸 제일 잘했고 인텔이 흔들흔들 할 때에도 삼성은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워낙 성공적인 이야기만 해주셔서 그럼 실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현기는 없었나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힘들었던 점. 현재 상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조심스러운 건데 삼성이 2013년까지 고속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2013년 매출이 228조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번 주 발표됐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58조입니다. 10% 성장을 못합니다. 지금 한 10년 동안 매출이 10%도 성장을 못한 겁니다. 사실 중간에 한 300조가 되던 때가 있긴 했습니다. 300조 매출을 돌파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한 40%밖에 성장 못합니다. 그전 15년 동안 7배, 8배 성장하던 회사인데 정체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그렇고요. 시장이 정책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소개해드릴 삼성의 위기 아니면 도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존재 TSMC와 함께 비교해보면 꼭 시장 탓만은 아니다. 대만의 경쟁자죠. 네,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본에 보면 2주 후에 이야기를 해준다는데 뭐 다음 주 못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다음 주에 못 올 이유는 아니고요. 김준범 기자가 이 자리를 또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다음 주에 듣고 싶은데. 두 분을 다 모시고 싶기도 하고. 자, 귀에 너무 쏙쏙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서영민 짱 너무 재밌다 이런 반응을 또 보여주셔서 저까지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KBS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